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날이 좀 흐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학교들 운동회도 있고 또 오늘 9월의 마지막 주말 있고 이래서 날씨에 굉장히 예민하실 텐데 날씨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지방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교통안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는 오늘부터 모레 아침까지, 경북 남부에는 내일까지, 또 전북에는 오늘 중에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20에서 60mm, 경남과 전남은 5에서 40mm, 전북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8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일교차 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지만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가볍게 걸쳤다가 벗을 수 있는 카디건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 날씨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어제 순천에 있었고 오늘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 할 것 같아요?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3번의 기회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면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놓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왔습니까? 저는 한 번 왔던 것 같아요. 한 번 왔어요? 네네. 행복한 아침 MC. 그래요? 그러면 2번의 기회가 더 남았네요. 그렇죠. 네. 어떤 기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나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요. 네, 가정을 이루는 좀 기회가 왔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기회가. 그렇죠. 누구나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예. 오늘 기회에 대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통 전문가, 개그맨 표영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네. 어떻게 아니, 여기... 여전하세요. 제가요? 예, 예. 여전하세요. 근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요? 네. 여기 걸어오니까 바로 여기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진짜.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표영호 씨를 그 M본부 공채 4기 개그맨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능 프로였던 브레인 서바이벌을 패러디했던 그렇지. 노브레인 서바이벌을 진행하시면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정준하 씨가 스타가 됐죠. 그죠. 표영호 씨도 마찬가지. 물론 저도 뭐. 문천식 씨는 그 뒤에 이제 그 프로그램 덕으로 인해서 홈쇼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단히 잘 됐었죠, 그 프로그램이. 열심히 했어요.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했던 시기. 그때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이제는 소통 전문가로 또 변신을 해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2008년이 아마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활동했던 때 같고, 그 뒤로는 제가 뭔가 왠지 모르게 새로운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실패들을
했어요. 아. 그러다 이를테면 보니까 어떤 일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통 그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이제 한다면 뭐 부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식업도 하고 아, 그것도. 큰 식당도 강남에 아주 큰 식당을 차렸다가 아주 크게 망한 적도 또 책 읽는 그 네. 북카페를 홍대에 차렸다가 책은 안 읽고 술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망해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좌절하는 시간을 갖는데 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다가 아, 이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강연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연 비즈니스 회사를 차려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방송을 좀 뜸하게 된 경우죠. 아, 새로운 방향을 찾았네요. 근데 그게 나한테 딱 맞았어요. 네. 새로운 기회가 온 거고. 어차피 똑같이 마이크 잡는 일이었고 저는 원래 강의를 하려고 했던 일은 아니었는데 네. 강연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강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주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컨텐츠만 보면 누군가를 보면 자꾸 섭외를 하고 싶어서 네. 얼마 전에는 그 탤런트 영화배우 최민수 씨를 네. 홍대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네. 중국집에 그 짜장면 먹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잘 만났잖아요. 이분을 네. 제가 섭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찾아갔죠.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영호야, 오랜만이야. 그래서, 어떻게 지내? 그래서 요즘 제가 강연 비즈니스라는 걸 하는데, 강연 비즈니스? 그게 뭐야? 강연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뭐 교육도 하는, 형님 한번 강의해 보실래요? 컨텐츠는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영호야, 형의 대답은 말이야. 손끝을 잘 봐. 그러더니, 이렇게, 이래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안 하면 야, 나 그거 안 할래. 나 못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참을 거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 대답은요? 하면서 제가 또 걷죠. 그건 뭐야?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랬던 경험도 있고 예.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렇군요. 자꾸 강단에 세우고 싶은 욕심이 네. 생겨요. 직업병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표영호 씨에게도 소통 전문가라는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앞서 저희가 인생은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랬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의 기회만 올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30번, 50번, 뭐 100번도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아마 그것을 기회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꼭 3번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족이 참 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삼판양승, 그래요. 삼자 대면, 삼자 많이 쓰니까. 3자가 뭐 안전한 숫자라며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안정적인 숫자. 그러면 3번 이상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표영호 씨한테는 기회가 유독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온 경우도 있었겠지만 네. 아마 그 모든 게 제 성향상 하나하나 제가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기회를. 기회는 제가 여러 번 고민해 본 끝에 얻은 네. 결론이 네.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회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이제 기회와 네.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단어를 섞어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그게 행복으로 가는? 아니면 표영호 씨처럼 실패도 겪고 뭐 우여곡절 겪으면서 행복에 이르는 뭐 이런 얘기 다 해주실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표영호 씨의 강연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아왔는가.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이제 되고 나니까 한번 좀 뒤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뒤돌아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좀 고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 답이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살아왔는가? 잘 살고 있는가? 만약에 잘 살아오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글쎄. 대다수의 분들이 글쎄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나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인생을 좀 열심히 개척해오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50이 돼서 돌아보니까 특별히 뭐가 이뤄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감이 막 밀려와요. 그리고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는 적막감과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아,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우울감이 밀려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런 게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제가 행복이라는 것도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구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방송에 데뷔할 때는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콘테스트라는 걸 통과를 해야 그 방송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예 그 기획적으로 잘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엔 방송국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방송국의 콘테스트에 연거푸 7번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7번을 탁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송하는 일이고 말하는 일이고 무대에 서는 일인데 그 일에 기회가 없어지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봤어요. 점을 보러 갔어요. 그 주변에 보면 꼭 항상 신점 용하다는 집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꼭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물어서 신점 보는 데를 제가 찾아갔어요. 갔는데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쌀 같은 걸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들이니 휙 던지고 뿌리다가 다시 딱 접고 그다음에 문통에다가 이렇게 막대 같은 게서 막 흔들어서 진지하게 앉아 있는데 한참을 고민하더니 제 얼굴을 쫙 보면서 하는 말이 21살에 정말 국민적으로 대스타가 될 수 있는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운을 반드시 잡으라는 거예요. 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그렇게 대스타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21살에 대운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점 볼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어떻게 기회를 잡으라는데 어떻게 이 사람 멱살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였어요. 25살짜리에게 21살에 대운이 오니 그걸 잡으라고 하는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그 개그맨 컨테스트에 보통 그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영자 씨랑 저랑 많이 시험을 봤었어요. 이영자 씨도 뭐 지금 잘 나가지만 그 친구도 저처럼 7번 떨어진 친구예요. 그래서 이영자 씨를 데리고 이제 막막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7번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교 위에 둘이 갔습니다. 어머. 정말 그때 진지했어요. 다 올라가서 물을 밑을 보는데 물이 시커매. 파란 게 아니야. 무서워. 한참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으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으니 더 이상 뭘 해볼 게 없다. 뛰자. 가만히 있어. 무섭잖아요. 영자야, 네가 먼저 뛰어라. 이영자 씨가 네가 먼저 뛰어라니까 그러는 거 아니오. 남자인 네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지 내가 그다음에 따라하는겨. 어떻게 너는 나보고 뛰라는겨?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난 남자니까 정리할 게 많다. 신발도 정리해줘야 되고 뭐 정리할 게 많으니 뛰어라.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실갱이 하다가 네가 뛰어라 내가 뛰어라 하다가 서로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줘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아직까지 1년 있다가 콘테스트 하면 또 해보자. 해서 8번 만에 방송사 콘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딱 치면. 8번 만에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2000대 1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2000대 1. 근데 지금 뭐 와 그러는데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거 별 대수로운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보다는 100배가 더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좁아요. 취업의 문이.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진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2000대 1이라고 하면 굉장한 숫자에 내가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라는 자부심도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나운서 시험은요, 보통 2명, 1명 뽑을 때 10,000명 옵니다. 최소 5,000대 1은 뚫고 들어간 게 아나운서들이에요. 저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다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저는 스타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데뷔했던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방송을 막 시작하는데, 저는 약간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PD에게 따졌습니다. 왜 제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저를 뽑았으면 제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나서 실력이 안 되면 퇴출을 시키던가 하는 것이 맞지, 왜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아이디어를 안 냈잖아. 쟤네들은 아이디어를 다 낸 아이들이야. 정말 아이디어를 내면 써줍니까? 너의 아이디어가 좋으면 당연히 너를 기용하지.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때 했던 제 개그가 지금 생각하면 참 단순하고 심플한데, 그때 이제 연예 뉴스 같은 걸 했어요. 그때는 이제 카더라 통신 아닌 뉴스들이 많이 판을 치던, 그것을 약간 좀 뭔가 패러디하고 그것을 좀 풍자했던 그런 개그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이제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랍니다. 그냥 똥배랍니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봤던 것 같아요? 예. 뭐 서태지 씨의 친아버지가 서수남 씨로 밝혀졌습니다. 아니랍니다. 성만 같답니다.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바로 제가 그거에 기용이 돼서 방송 전파를 타면서 인기가 막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하루에 팬레터를 300통. 30통. 인기가 막 올라갔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기회라는 건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게 기회구나. 내가 방송국의 개그맨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게 기회로 작용되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서도 뭔가 내가 나에게 스스로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스스로 주는 것이다. 박명수라고 아시죠? 네. 박명수라는 친구가, 정말 저는 이 친구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신인 시절에 점심을 하루에 4번 먹어요. 네. 어떻게 4번을 먹지 하고 가만히 유심히 지켜봤더니, 이제 방송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신인이니까 PD분들이 지나가다가 신인들에게 밥을 자꾸 사줘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빈말로, 인사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명수야, 밥 먹었니?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안 먹었어도 얘 먹었어요 하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박명수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야, 밥 먹으러 가자. 데리고 가요. 그럼 박명수는 밥 먹는 사이에 밥은 먹지 않고 자기 PR하기 바쁜 거예요. 제가요, 이승철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거든요. 네? 이승철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면서 뭔가 자꾸 PD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가 밥 다 먹으면 가자. 그러면 또 일어나서 오다가, 오는 길에 어떤 PD가 인사말로 그냥, 명수야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네.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4번의 밥을 먹는 걸 제가 보고, 야,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박명수가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매니저 역할까지 다 해야 된다. 남들보다 2배, 3배, 4배를 더 PR을 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 박명수가 그 뒤로 기회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뭐예요? 기회는 누가 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절대 남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너 하라 이렇게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좀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을 해서 뭔가 승승장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시대도 있었고, 요즘은 뭐 자율 경쟁이니까 오히려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가 그 정부 기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진급이 되게 빨라요. 남들보다 더 빠르고 일 처리도 되게 깔끔하고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굉장한 인정을 받는 분이고 존중받고 존경받더라고요. 나이는 어린데.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가라고 제가 자꾸 대화를 시도해봤더니, 이분은 보통 그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일과 연관돼서 저녁을 먹거나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매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저녁 9시가 되거나 술자리에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바로 집에 갑니다. 바로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사회 부적응자야? 쟤 왜 그래? 쟤 왕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하다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성분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저 친구가 하면 왠지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요. 뭐 진급도 되게 빠르고 기회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남들이 붙잡을 수도 있는 술자리를 이렇게 뿌리치고 9시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9시에 가는 그걸 자기 스스로가 깨고 11시, 12시까지 술을 같이 먹어주면 자기가 우스워 보일 것 같았대요. 자기가 그어놓은 선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술 마시면서 친해지는 친분의 관계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얻는 신뢰성의 친분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9시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분한테 가기 전에 술자리에 막 옵니다. 얼굴 보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술자리에 가면 이제 9시쯤 돼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야 재용이 온댄다 얼굴 보고 가라. 또 못 가고 또 보고 가다 또 누구 온댄다. 뭐 누구 온댄다 이러면서 계속 늘어지는 경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못 일어나고 저래서 못 일어나고 또 나중에는 술이 좋아서 술을 먹느라고 못 가고 뭐 이러다 보면 참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것일 수 있다. 저는요, 약간 그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게 뭐냐면 각자 일은 각자가 알아서 잘 합시다.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남에게 크게 손을 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일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통 개인주의라 그래요. 이기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해서 제 별명이 개인주의 표용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그 동기 친구들이 개인주의 표용어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좀 그냥 별스럽지 않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듣기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개그맨 이경규 씨가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경규 씨가 저에게 부탁하는 일이 크게 없거든요. 네, 근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치킨 체인 사업을 한다고 닭을 잘 키운 닭을 그 홈쇼핑에서 팔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생방송에 와서 좀 출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또 선배니까 너무 개인주의라고 제가 욕도 못던 시절이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도와줬죠. 그래서 생방송 스튜디오에 갔어요. 이제 막 생방송이야. 이제 쇼호스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생방송에는 표용호 씨가 직접 오셔서 이 요리도 직접 해주시고 또 시식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표용호 씨 어서 오세요. 요리 준비됐죠? 그러면 제가 예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휴대용 버너에다가 그 냄비 있으면 불을 쫙 켜면 신나는 음악이 막 나오면서 쇼호스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닭을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어떻게 아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요리가 다 되는 동안 영상 보시죠. 어디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쉽니다. 그러면 한 5분 쉬어요. 그러면 스태프들이 다 나갑니다. 그 홈쇼핑 스태프들은 매일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5초 전에 들어옵니다. 5초 전! 그러면 그때 딱 2초 전! 그러면 탁 카메라 탁. 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이렇게 유기농으로 잘 키웠습니다. 육질이 다릅니다. 표용호 씨 요리 다 됐죠? 근데 제가 탁 쏟아봤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김이 안 나요. 카메라 감독님이 이거 가까이 잡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도 놀라고 뒤로 막 빠지는 거예요. 화면 자체가. 그런데 이 비상사태예요. 안 익었잖아요. 저쪽에 있는 쇼호스트는 제가 안 보이니까 이게 익은지 안 익은지를 몰라요. 표용호 씨, 너무 맛있겠다. 좀 먹어보세요. 아유, 맛있겠다.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이게 생닭이에요. 이거, 아니, 지금, 이게 저는 순간 생각했어요.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고 그러지? 근데 이경규 씨가 자기 사업이랍시고 정말 긴장되니까 이 크레인 카메라 요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카메라 넘어서 여기 냄비에 보니까 안 익었어요. 불이 꺼진 거 아는 거예요. 이경규 씨의 얼굴이 저는 그렇게 사색이 되는 걸 처음 봤어요.
늘 그렇게 여유롭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푸드푸드 떨면서 저한테 매일 큰 소리 치던 그 형이 애걸복걸을 합니다. 카메라 뒤에서. 먹고. 자, 저는 이경규 씨가 저한테 애걸복걸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짠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생방송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른 핑계를 대고 안 익었는데요? 안 먹을래요? 이랬으면 그건 망치는 거잖아요. 제가 익은 양 정말 맛있게 3조각을 맛있게 먹었어요. 생방송이 끝났는데 완판! 그 생방송 하시는 분들, 홈쇼핑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소리가 완판입니다. 완전히 다 판매가 다 됐다는 거예요. 완판이 됐구나. 정말 잘했다 하고 이제 대기실 가서 다 기다리면서 이경규 형이 나오면 조금 좀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려고 나 때문에 위기 넘겼지 이러려고 있는데 이경규 씨가 안 와요. 대기실로. 그래서 한 10분, 20분 지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스태프들은 다 어디 가고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 이경규 씨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완판돼서 기분 좋아서 그냥 갔는데요. 서운했어요.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게 마음에 남았으면 제가 보통 강연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보통 강의를 가면 한 200명이 있어요. 뭐 어떨 때는 2,000명, 3,000명도 있는 곳이 있는데 평균 200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년에 200회를 제가 강의해요. 그러면 1년에 4만 명한테 이경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1년에 4만 명인데 제가 7년을 했지 않습니까? 네. 28만 명한테 제가 세상에 이경규 씨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고. 어느 날 강의를 막 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가 끝났는데 누군가 전화기를 저한테 탁 대줘요. 이경규 씨인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경규 씨하고 잘 아는 지인인 거예요. 제가 이경규 씨 힘을 보니까 이제 이경규 씨한테 일러 준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경규 형인데 저 너 요즘 내 욕하고 다닌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려. 네가 어디서 뭐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자, 영호야, 저기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너 다음 주에 형이 하는 생방송 꼭 봐봐.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다음에 생방송을 제가 진짜 일부러 봤어요. 왜 보라고 했는지. 프로그램이 끝날 말미에 생뚱맞게 저한테 예전에 표영호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생닭을 먹었던 표영호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강의할 때 그 얘기까지 마저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경규라는 분을 되게 제가 존경하거든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MC가 원고를 안 읽고 방송 들어간 예가 없어요. 항상 사전에 회의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롱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존경하는 분에게 칭찬 한번 듣고 싶었는데 칭찬 한번 못 들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상해 있었고 자존감마저 떨어지니까 뭐예요? 행복감도 조금씩 다운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한번 딱 듣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선배한테 그냥 단순한 칭찬 한마디인데. 근데 어느 날 개그맨 이윤석 씨가 저를 찾아옵니다. 형, 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와봐봐. 왔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경규 형이요. 누군가 칭찬하는 걸 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근데 형을 칭찬해요. 전 경규 형한테 욕만 먹거든요. 제가 그 뒤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경규 형이 더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경규 씨에게 뭔가 불만을 얘기했으니까 이경규 씨가 그 불만을 받아들여주고 저를 또 칭찬해 준 거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선배의 이런 작은 칭찬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행복감마저 끌어올려주는구나. 이것 역시 내 행복감을 끌어올려주는 역할 역시 제가 제 솔직한 감정을 이경규 형에게 표현했기 때문에 온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지 않고 끙끙 앓고만 있었다면 오히려 벽이 생겨서 불통이 되고 서로 뭔가 더 많은 이격심이 났을 텐데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삐진 게 있다면 서운한 게 있다면 계속 서운함을 안고 가면 불행감이 계속 쌓입니다.
혹시 남편분에게 삐진 게 있다면 오늘 당장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감이 올라갈 것이고, 안 받아들인다면 뭐 바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행복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왜 낮아졌나 봤더니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어?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지?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상처를 주면 웃으면서 안 받으면 되는데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 말들이, 배려 없는 말들이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존심이 자꾸 상하면서 행복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멘트, 말을 하는 것도 상대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행복감을 높이는 거고, 역시 자신의 행복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방청객분이 저를 보면서 제가 한 8kg이 빠졌다고 그랬더니 살찌라고 막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응원 보내주시는 분 때문에 제가 행복감이 그분 덕에 올라가는 거죠.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럼 그분은 뭐예요? 저한테 선한 인상을 주면서 그분에겐 인생에 어떤 기회가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낮아진 자존감과 제 스스로가 낮아진 행복감을 끌어올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을 찾아서 실천한다. 사실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바라는 게 뭐지? 왜냐하면 바란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것을 찾아서 실천해 본다. 아주 작은 거 하나예요. 이게 자아 발견, 자아 실천이거든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으면 상당히 행복감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나요? 전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스스로 대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사실 이제 혼자 밥 먹을 때는 대충 그 일회용 밥 데워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반찬통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큰 꺼내서 그냥 대충 먹고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니까 내가 괜히 불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통 큰 통에 있는 것을 예쁜 접시에 이렇게 진짜 예쁘게 놓습니다. 곧 먹어 없어질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놓습니다. 그리고 수저 받침대를 탁 놓고 그 위에 수저를 탁 올리면 수저가 저를 위해서 빵긋 웃어줍니다. 제가 저에게 스스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찮아서 안 했었어요. 대충 먹고 그냥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나를 대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이 나를 대우할까?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여자 작가분이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게 뭔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대요. 근데 자기가 바라는 건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초콜릿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만큼 사다가 놓고 이제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초콜릿 먹었대요. 근데 초콜릿이 여기 있던 초콜릿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다 먹어치웠더라는 거예요. 내 초콜릿 어디 갔지? 내 건데? 하고 다시 사다 놨더니 또 다 먹어치우더래요. 아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콜릿 사다가 서랍 속에 몰래 감춰놨더니 또 찾아서 다 먹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초콜릿을 많이 사가지고 장롱 서랍에 넣어놓고 자물쇠를 잠궈놨대요. 자물쇠로 잠궈놓은 그 이후에 행복감이 엄청 올라가더래요.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저기 있어. 난 언제든지 저걸 꺼내 먹을 수 있고 아무도 저 초콜릿을 손댈 수 없어. 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큰 게 아니어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 행복은 커다란 무엇인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 저는 오늘 이 스튜디오에 제가 딱 와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주 오랜만에 뵙는 우리 이재용 형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줬거든요. 사실 그렇게 반가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대우해주는 거. 제가 수저 받침대 놓는 걸 실천하면서 나를 대우해준 거잖아요. 또 어떤 유명한 셀럽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어떤 면이 잘못 살았냐면 집에서 치킨을 배달시키면 닭다리가 2개잖아요. 그럼 하나는 남편을 주고 하나는 아이를 줬대요.
근데 이 두 인간들이 엄마 먹어봐 한 번 없이 홀라당 쭉쭉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처음엔 모르고 그냥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당연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이 배달 오면 닭다리 하나를 들고 무조건 안방으로 들어간답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으면 이제 내가 나를 대우한 거야. 남편과 아이를 대우하기 전에 내가 나를 대우하고 나니까 행복감이 올라가더래요. 이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유치한 거에 감정 상하거든요. 세 번째, 만족할 줄 알기. 누가 그래요, 저보고 표용호 정도 되면 정말 괜찮지 않느냐. 근데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 늘 배가 고프고 늘 허기지고 늘 뭔가 하고 싶고, 만족이라는 단어가 상대평가로 가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만족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거니까 절대평가로 가면 얼마든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기. 저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는 거의 매일 제가 연습을 하고 있고, 세 가지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꾸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희가 그래요. 표용호 씨인지 몰랐다고. 살이 많이 빠졌다고. 얼굴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염려해 주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만족할 줄 알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잘난 척, 센 척, 힘들지 않은 척,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들면 누군가에게 힘들다고도 이야기하고, 좌절하면 좌절한다고 스스로에게 좌절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만족한 삶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센 척, 안 힘든 척, 나는 잘하는 척, 나는 행복한 척, 이런 걸 하니까 더 불행해지더라.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인지, 혹시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산 건 아닌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기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기왕 이렇게 나와주신 만큼 우리 방청객 분들도 궁금하신 거나 또 이건 좀 잘 모르겠다 싶으신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좀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부만 이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에 대한 이 해결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종이를 골랐는데요. 가정주부가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은? 이라는 종이에요.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누구신가요? 네네,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 강연자님의 말씀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연자님 말씀대로 저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가정주부로서 나 스스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주부신데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주부와 기회는 좀 별개로 띄워놓고 본다면, 가정주부라고 해서 기회를 주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니까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이런 케어하는 일들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업이 맞잖아요. 근데 그런 틈틈이 내가 나의 행복감이나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배우러 다니면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행복감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게 뭔가를 하나 작은 거라도 배우러 다니면 좋겠다.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뭘 배우면 좋을까요? 되게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긴 한데, 지금 제가 등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영 해가지고 좀 잘 열심히 됐네. 배우고 싶어서 우선은 그거 열심히 해볼게요. 잘 됐네, 잘 됐네. 감사합니다. 네, 실천에만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고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고민은요. 입맛이 다른 남편과 입맛을 맞추는 방법은? 이라는 고민입니다. 어떤 분이 주신 질문이에요? 네. 입맛이 달라. 입맛이 달라요. 이게 큰일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강연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척척척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 입맛이 정말 반대예요. 네. 남편은 자극적인 거, 이게 술안주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음식 짜고 맵고 사람 앞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밥을 먹는 것도 즐겁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어주고 같이 그렇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체중도 늘고. 그러니까 맞춰가는 게 어디까지 맞춰줘야 될지 정말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입맛이 좀 다른 게 고민이면서 그런 걸로 생기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더 고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살도 찌게 되고 안 먹어야 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근데 꼭 그렇게 부부가 맞춰서 살아야 되나요? 부부라고 해서 꼭 뭐 맞아야 사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 살다 보면 서로 입맛이 맞아진다는데 사실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배고프게 하면 아무거나 다 먹던데. 너무 잘 차려주시는가? 그래서요. 네.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맨날 양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자존감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좀 나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선진국 여성들에 비해서 그 행복감이 많이 낮대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희생이 더 크기 때문이래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희생 많이 하잖아요. 정작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바캉스 여행을 갔는데 남편 옷, 뭐 아이의 튜브 뭐 이런 거 막 짐을 바리바리 싸서 챙겨서 여행을 딱 가서 여행지에 가서 보니까 짐을 풀었는데 자기 옷은 입고 온 원피스가 하나 다 하더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을 챙기다 보면 정작 본인을 못 챙겨서 거기서 박탈감이 생겨서 왠지 기분이 나빠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고 한마디 하면 정말 기분 나빠. 밥 줘놓으면 차려 먹어! 이러잖아요. 그게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입맛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맞추는 게 기분 나쁘면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굶기세요. 그런 거 아무거나 그냥 와 맛있다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배고픈데. 그리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그게 점점 이격이 생겨요.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생기면 싸움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네, 결론은 굶기라는 거.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골라볼게요. 다음 질문은 이런 고민이 있으시네요. 아이는 좋아하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어쩌죠? 라는 질문인데 이 고민 가지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이제 그 미혼인데 결혼할 나이가 이제 점점 차오르곤 있고 주변 친구들은 다 아기 둘씩 놓고 가정 꾸리고 사는데 그 결혼 과정을 옆에서도 지켜보고 하니까 저렇게까지 결혼을 굳이 해야 될까 이런 그래서 뭔가 양가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제일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집안을 되게 많이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아유, 친구들이 좀 잘 살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친구들을 보면 좀 부럽고 나도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막상 결혼하는 과정을 보니까 내가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도 과정이 너무 어렵고 또 왜 나를 보면 되지 왜 집안을 볼까. 그거는 저는 고민의 어떤 그 깊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떤 그 내적 갈등이 생길 때 보통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의 갈등은 거의 없어요. 주로 나한테 힘들게 해주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면 집안을 따지고 뭘 따지는데 힘들다. 그러면 놓는 것도 소통이에요. 그걸 계속 끙끙 앓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굉장히 더 불행해지거든요. 왜 남에게는 행복감을 주면서 나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일념이 더 크다면 그런 걸 좀 극복하고 아이를 갖는 일에 우선을 좀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를 놔야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안 봐서 결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다니시면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저는 뭐 사실 이런 질문,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제 나이 때 되면 여성분들이 되게 수다스러워요. 저를 보면 막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뭐가 그렇게 만만한지. 저는 보면 그냥 저는 카페에 한번 앉으면 기본 4시간, 5시간이 가요. 4시간, 5시간을 주로 그분들의 얘기만 듣다 보면 저는 별 몇 마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고민이 주로 남편, 뭐 육아 문제, 남편이 꼴 보기 싫다. 뭐 집에 들어오면 자기는 자기 방문 닫고 간대요. 근데 이분은 퇴근하고 밖에서 일했는데 집에 가서 아이 돌볼래야 또 가사 일 할래야 자기 남은 업무 일 할래야 너무 바쁜데 남편은 자기만 챙긴다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대답을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게 그분이 혼자 떠들다가 혼자 결론 내고 갑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만 주고 예. 그래요만 했더니 저보고 소통 전문가래요. 예. 네, 그래서 고민이 한 2가지 정도만 더 예. 볼까요? 네, 다음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은요. 은퇴 후에 귀농하자는 남편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라는 고민 가지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가 한 질문인데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귀농을 해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조금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좀 편의시설 갖춰져 있고 병원도 가깝고 이런 도시 생활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 2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잖아요. 전 저 질문이 굉장히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동전을 던져서요. 앞면 나오면 귀농, 뒷면 나오면 정착, 여기.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내 갈등을 줄이는,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 막 힘들어져요. 귀농할까? 귀농하기로 했는데 하나하나 귀농하는 계획을 세우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귀농을 할까? 의료 편의시설 좋은 서울에 그냥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 길어지면 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굳이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깔끔하게 던져서 결정. 그리고 가서 이걸 하겠다면 이걸 열심히, 또 이걸 하겠다면 이걸 열심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본인을 위한 길인 것 같아요. 할까 말까. 길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동전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번 골라볼게요. 마지막은 이 고민을 골랐습니다. 다 자란 아이들, 개인 시간을 원하는 남편, 혼자 집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떡하죠? 라는 고민이에요. 어떤 분이신가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고 신랑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로움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겪어야 하나 이 일을.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많이 아파도 해봤고 많이 고민도 해봤고 주변 지인분들과도 많은 저도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얻은 것 중에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남편분도 이제는 뭐 사회생활 하실 만큼 하셨고 이제 본만의 시간을 뭐 갖겠다고 해서 산으로 들로 뭐 이거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성장해가면서 본인들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엄마를 또 볼 시간이 없고 엄마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덩그러니 나 혼자만 집에 남아있네라는 우울감이라는 게 밀려온 거잖아요. 누가 제게 그래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아까 저 주부님처럼 뭘 배우는데 그냥 배우면 우울감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요즘에 어떤 그 배드민턴이든 수영이든 보면 등급제가 있어요. 네. 등급제가 있고 동호회를 가도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뭐 좀 잘 치는 분들, 좀 중간 분들, 잘 치는 뭐 이렇게 나눠져요. 등급이. 배드민턴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제가 있는 그런 취미를 하나 가지면 등급이 올라가는 게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외로울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뜨개질을 하면 뜨개질 등급이 없잖아요. 계속 얘만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왠지 내가 뭐 하는 짓이 이러면서 우울하거든요. 근데 등급제가 있으면 아니 내 친구 재용이보다 내가 못한다고? 따라잡아야지. 라는 게 생기면서 목표의식이 생기면 외로움이 좀 덜 하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걸 찾아야 되네요. 예. 우리 표용호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꼭 옆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제 대학 동창이나 제 초등학교 이런 동창들 중에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되게 우습게 봐요. 되게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나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그랬더니 걔네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맞장구, 어머. 남자 입에서 어머 안 나오거든요? 저는 나와요, 어머. 어쩜 좋니? 이야, 열받았겠다.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입으로 온가 봐요. 만만해서 저를 잘 찾아와요. 그러니까 점점 저도 외로울 새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도 외로울 새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 잘 들어주기만 해도 네. 좋은 벗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 기회를 잡아서 행복감을 좀 느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됐네요. 표용호 소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교통 관련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 우리 가족의 건강,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 그런데 요즘에는 무엇보다도 운전들 많이 하고 차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겠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주실 최세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나오셨고요. 경제산업부 김지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환 기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많이들 불금불금 하시는데 금요일이 교통사고를 가장 주의해야 되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이죠. 오늘 같은 금요일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요일, 요일은 정해졌고 그러면 시간대도 교통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네, 시간대를 봤더니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퇴근길 시간이죠. 퇴근길 시간에 아무래도 불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급하게 가시느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자동차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퇴근길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통사고 이러면 차와 차의 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고가 제일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차대 사람 사고가 좀 심각합니다. 차 대 사람? 네. 차대 사람 사고는 사고 건수라든지 사망자 수는 좀 적은 편이지만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차대차 사고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속 추세에 있는데 보행자 사고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행자 사고 비율이 증가한다. 얼마나 증가를 한 거예요? 네, 지난 8일에 경찰청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10명 중 4명이 보행자였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3년간 전국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6년에는 12,960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에는 약 200건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다시 300건 정도가 증가를 해서 13,41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차하고 차가 부딪히는 것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네. 상황이지만 차와 보행자, 내가 보행자였다. 그러면 차하고 부딪혔다면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만큼 사망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7명이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3%에 달했는데요. 이게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9.7% 정도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딱 2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흔히들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해서 좀 그런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어떤가요? 최영건님 좀 답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 8월에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시도했을 때 운전자가 정차를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80번의 횡단을 시도했을 때 네. 보행자를 배려해서 차량을 멈춘 경우는 9번, 즉 10번 중에 1번 꼴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저런 거 좀 지켜줘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근데 운전자의 양보를 유도하는 다른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수신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실험 결과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사용했을 때의 횡단 의사를 나타내는 양보 비율도 높았고 또 속도를 줄이는 차량의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네.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상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수신호를 보냈을 때는 52.9%의 차량이 감속을 하였는데요. 수신호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4.5%만의 차량이 감속을 하였습니다. 길 건널 때 한쪽 손 왼손 들고 건너라고 어렸을 때부터 네. 배우잖아요. 아이들은 지금도 잘해. 탁 잘해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보행자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차량 중심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행자가 손을 들어서 횡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조차 안 하는 차량이 47%가 넘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방법은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중 추돌 사고로 20명 넘게 다쳤고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내 도로. 그 위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이고도 아찔한 교통사고.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는 약 590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 해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5%에 불과한 도시부에서 교통사고의 8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약 40%에 육박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보행자인데요. 2016년 기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그 수치는 2배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인 셈인데요. 자동차를 탄 운전자나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를 탄 사람들보다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거리로 나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달려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해 정지선을 넘는 차가 있는가 하면 보행자들이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신호도 무시해버리고 보행자도 나 몰라라 하며 바쁘게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자동차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급한 마음에 빨리 가고픈 욕심에 일부 운전자들은 거침없는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를 위협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연령대는 65세 이상 노인층인데요. 서울에서도 어르신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한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위태로운 상황. 인근 상인들도 불안해했는데요. 약간 그거 그냥 함부로 지나가는 되게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뛰지도 못하는 격인데 거기저 가시는 거 보면 걱정이 많이 되죠. 이 때문에 이 지역 관할 경찰서에선 어르신 보행자를 포함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실버 스티커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걸어두는 안전 경고장도 교통약자를 위한 조치들인데요. 특히 실버 스티커의 경우 전조등 불빛에 반사돼 밤에도 쉽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은 속도 제한 30으로 갔습니다. 차량 운전자분들께서는 속도 제한이 있음을 꼭 인지하시고 보호구역 내에 횡단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지나가실 때 꼭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 바로 안전속도 5030인데요. 도시부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이는 정책에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차가 안 밀리는데 그냥 뭐 걔를 60km로 가면 천천히 가게 되냐고. 너무 빨라도 사고 위험 많고 너무 느려도 사고 그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60km면은 안전이 우선이죠. 60km 달린 것보다도 50km 달리면 더 안전하지요. 현행 도시부 제한 속도 시속 60km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렸는데요. 제한 속도와 보행자 안전,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속도와 보행자 안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려오는 차량, 그리고 시속 50km와 30km로 달려오는 차량이 인체 모형을 치고 지나가는 실험인데요. 시속 10km만 줄여도 실험의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속 60km로 충돌을 했을 때 중상 확률이 92.6% 정도입니다. 그래서 머리 상해치가 4,078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머리 상해치가 4,000이 넘어가면 사망할 확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50km로 충돌했을 때에는 중상 확률이 72.7%로 속도 10km를 줄였을 때 중상 확률이 20%포인트 떨어집니다. 난 어딜 가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인데요. 50으로 운전하는 50km도 몰라요? 도심 내 안전속도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만큼 안전이 더욱 확보될 수 있겠죠. 안전을 위한 속도 줄이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도시부 내 기본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고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주변 등은 시속 30km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교통사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방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차량 속도가 낮을수록 건너려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부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좀 천천히 다니시고 양보도 많이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결국 보행자잖아요. 꼭 잊지 마시고 안전 속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동아사이언스가 후원하는 대덕에서 과학을 그리다 미술대회가 내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우주와 인공지능, 로봇을 테마로 하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한 뒤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10월 2일 오후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가을밤을 음악으로 수놓는 가을 러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대중들에게 친근한 음악부터 전문 연주가가 필요한 음악까지 다채로운 레파토리의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 히로인 홍자, 국내 최고 감성 발라더 조성모,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 이경선의 음악을 방성호 지휘자의 지휘 아래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로 신선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을밤을 수놓을 낭만적인 공연 기대가 되네요.
주말에 어디 나들이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날씨하고 함께 집회라든가 행사가 어디에 열리나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